네, 멀스트리트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전기차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이신 현대차증권 장문수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대 아이오닉하고 기아차 그리고 GV8 전기차 모델 시승해 보셨어요?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네. 예전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네. 신차가 출시되면 즉시 저희가 다 시승도 해보고 그렇죠. 만져도 보고 했는데요. 코로나가 참 여러 가지로 사실 저도 네. 아직 실물을 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자동차 담당하는 기자가 취재하고 와서는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뭐 어트랙티브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는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도 사실 예정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차반도체 문제도 있고 그 지금 사전 예약만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 약간 불만도 제기되기 시작할 것도 같아요. 이게 차질이 이렇게 빚어지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나는 샀다라고 마음을 맞아요. 먹으셨기 때문에 당장 이제 눈앞에 차가 나타나야 사실 이제 만족을 하시겠죠. 그런데 최근에 아무래도 좀 상황인지라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첫 전기차 모델이다 보니까 그 품질을 잡아서 이제 한 번에 딱 내놓으면 참 좋겠지만 이제 보통 품질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조금은 있어요.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었고 폭스바겐도 그랬었고 초기에 그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정도 품질을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현대차 EGMP도 어떻게 보면 준비를 좀 많이 한 차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일부 뭐 부품에 대한 수급 차질 문제 때문에 약간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뭐 한 6월 정도쯤부터는 그래도 예상했었던 정도의 월 판매 대수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6월 정도면 이제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네. EGMP 언급하셨는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세계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많진 않잖아요. 네. 그죠? GM, 폭스바겐, 도요타, 현차 뭐 이 정도인가요? 르노, 닛산 정도까지 있습니다. 네. 이 전기차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값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원가 구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디자인을 보시면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배터리가 쌓여 있고 모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놓고 보시면 엔진 자리, 변속기 자리, 의자 이렇게 자리가 다 구획이 있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자유도라든지 내부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EGMP 플랫폼 같은 경우는 스케이트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셀의 양을 늘려주면 뭐 좀 더 길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바퀴의 위치를 뭐 조금 낮춰주게 되면 차대 전체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또 SUV 같은 차량들로 대응도 상당히 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산업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보통 말씀드리는데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더라도 한 품종 대량 생산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이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갖고 있는 그 원가에 대한 취약성들을 상당히 좀 많이 극복해 줄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디자인에 대한 자유도를 높임으로써 다양한 모델들, 다양한 구색의 제품들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들이 바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 코나 이런 거는 이렇게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뭐 엔진 덜어내고요. 그 자리에 뭐 배터리나 모터 넣고 구동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차원이 다른 버전이 다른 내연기관의 것들 개조해서 한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도요타나 뭐 다 이제 플랫폼은 다 있는데 그래도 이제 폭스바겐이 제일 물량으로는 앞서 있다고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전기차 플랫폼도 더 우월하다, 뭐 더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물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목적이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 시장에 알맞은 생산 라인들을 배치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업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규모의 경제 극대화를 통해서 원가 구조를 낮추는 데 네.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려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얼마만큼 시장에 밀어낼 것인가와 관련된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플랫폼 안에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폭스바겐 언급 주셔서 이제 폭스바겐이 아마 가장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업체일 텐데 그 이유가 이들이 주력하고 있는 판매 포트폴리오가 유럽과 중국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저희들이 흔히 이제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 지역이 품질과 볼륨 면에서는 유럽이 지금 현재 가장 월등히 높고요. 성장성 면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이 빠르게 네. 따라붙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권 이후 저희가 기대감이 좀 높여지고 있습니다만, 뭐 약간 아직까지는 볼륨에 있어서 취약한 지역이 미국 시장인데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두 개 지역의 그 폭스바겐이 이 전기차 플랫폼을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생산 라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장 적극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네. 보여지고요. GM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유럽 시장의 이 생산 라인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펠 폭스호를 이제 뿌조 시트로행에 매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역인 유럽 시장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네. 점이 어떻게 보면 GM의 전기차 전략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다라고 좀 이제 평가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마저도 사실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얼티엄 플랫폼에 대한 그렇죠. 대응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적극을 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뭐 국내 시장, 과점 시장이 국내 시장,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그다음에 중국 시장까지를 전부 다 대응할 목적으로 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색이라든가 전략의 적극도에 있어서는 이제 폭스바겐만큼 상당히 좀 강도가 높다라고 제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이 그 디젤 게이트 때만 해도 이거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위기를 겪고 어찌 보면 전기차로 완전히 거듭났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오히려 그런 위기감이 동력이 됐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들이 이제 믿었었던 이런 연비라든가 환경 규제 극복 수단이 당시에는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의 기술들이었는데 본인들이 이제 맹신했었던 이 기술들의 철저히 이제 배신을 당하고 난 이유는 이렇게 다시 이제 날라오는 화살들, 이제 규제라고 하는 화살들을 피하기 위해서 언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전기차 전략을 취할 수밖에 이제 없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1000만 대가 넘는 이 볼륨의 이 환경 규제를 회피를 해야 되기 위해 이제 내놓은 이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략들이 결국에는 이제 200만 대, 300만 대를 타겟으로 하는 네. 전기차 플랫폼의 규모를 결국에는 이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비드19 이후로 이제 전기차로 빠르게 태세 전환되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빠르게 좀 승기를 꼽기 위한 부분들로 운 좋게 좀 맞습니다. 연결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가 예상대로 했잖아요. 그래도 코로나에도 네. 단연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얘기가 많았는데 뭐 좀 주목받은 차가 있었고 좀 연구원님이 좀 보신 부분이 있나요? 그 주요 브랜드들이 사실은 좀 의미 있는 차들을 내놓은 모터쇼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보기는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의 특성이 좀 잘 반영돼 있는 모터쇼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단일 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큰 시장이면서도 상당히 폐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현지 로컬 브랜드의 전기차 중심으로 네. 좀 하이라이트를 많이 받았던 걸로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G80의 전기차 버전을 이제 글로벌 프리미어로 처음 이제 런칭을 해서 보여주면서 시장의 좀 회복을 좀 고삐를 좀 당기는 모습들을 네. 이번 전기차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좀 전기차에서 좀 뭐 뒤떨어져 있다고 하긴 그렇고 도요타 같이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가 또 네. 이걸 그냥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의 전기차를 평가하면 어떻게? 일본 전기차 전략은 네. 뭐라 그럴까요? 아직까지는 칼날을 빼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빼지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폭스바겐과 마찬가지로 네. 1000만 대의 볼륨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브랜드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브랜드네요. 이 토요타가 판매 포트폴리오가 이 폭스바겐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지역에 잘 분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자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 좀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폭스바겐에 비해서는 유럽이라든가 중국의 판매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기차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찌 보면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평가가 되고요. 하이브리드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건가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길게 보고는 수소차 그리고 네. 당장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리스크들을 잘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그동안 전략적인 대응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제 유럽과 미국, 중국의 모두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폭스바겐과 다르게 도요타는 중국 현지에만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용도로 전기차 생산 라인을 갖고 있어서 여전히 이렇게 좀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도요타가 저희가 다른 업체들하고는 또 다르게 네. 코비드19에서 충격을 좀 적게 받은 업체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어떤 뭔가 새로운 신규 투자라든지 의지가 생겼을 때에 대응하는 속도나 적극도는 완전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업체들에 대한 인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본 측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뭐 테슬라와 네, 제휴를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어찌 보면 양산을 하려면 이제 그런 오프라인 공장이 있는 데들하고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사실 네.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도요타 같은 경우 장점이 뭐냐라고 네.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면 10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품질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 아닙니까? 네. 그만큼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관리 능력이라든가 품질에 대한 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업체고요. 대량 양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3 이제 차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조 품질이 상당히 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배터리를 매니지먼트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주행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이 상당히 좀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서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났을 때에 낼 수 있는 시너지를 생각을 해서 도요타와 이제 테슬라의 협력설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게 뭐 저는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도요타 학교 도요타 회장과 네. 뭐 앨런 머스크와의 관계도 워낙 돈독하고 과거에 이제 도요타가 투자를 했었던 뭐 지금은 엑시스를 했습니다만 투자를 했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 또 전기차면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막 그렇게 꼿꼿하다가 그 중국 시위 중국이 막 결함 이제 시위하니까 막 고개도 숙이고 또 주행 기록도 공개하고 중국 시장을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뭐 방증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앞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전기차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중국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중국은 뭐 요구되는 품질에 대한 수준이 뭐 네. 미국이나 유럽에 대해서는 좀 유럽에 비해서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볼륨이 성장하는 속도만큼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크게 성장을 합니다. 지금은 유럽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2030년, 2050년 장기 전망을 보면 유럽만큼 중국 시장이 포션을 차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볼륨에 대한 성장성이나 뭐 시장에서의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할 건지에 대한 가치성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에 또 이러한 부분들을 중국 정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일 국가로서 시장의 스탠다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전기차 시장에 아마 좀 선도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어떻게 보면 자국 시장의 자국 업체들에 대한 어떤 폐쇄적인 부양책들로 그렇죠.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뭐 선진 국가에서도 팔아야겠지만 이 중국 시장을 놓치는 게 아마 상당히 좀 아까울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공장을 짓고 물량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나 다른 이제 산업 차원에서의 견제를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말씀하셨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오고 여러 이제 일들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 보고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테슬라 실적 잘 나왔죠. 네, 뭐 가만히만 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놈의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노이즈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테슬라는 사실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지금 현재 판매 볼륨으로도 상당히 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많지만 저희는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보다도 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 의지가 상당히 좀 강력한 업체고요. 이 보급한 전기차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특정 시점이 지나면 가시화가 될 거고 하나의 이제 사업 모델로서 이익 모델로서 이제 회사의 그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그때 되면 아마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반론을 제기해 보면 지금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오래 보유를 하거나 할 수 있을지 그런 의구심도 있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수익을 내길 바라는 투자자들의 그 입장에서는 뭐 멀기만 하는 전략들이나 뭐 장기적으로 좋다는 이런 전망들이 사실은 이제 좀 곱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앞도 봐야 되지만 옆도 좀 같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 뭐 GM이라든가 폭스바겐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전략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테슬라의 전략들에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주셨던 그 사업은 폭스바겐이 지난 파워데이 때 언급했었던 엘리라고 하는 전력 거래 자회사를 통해서 보급되어 있는 전기차들의 배터리 용량을 뭐 쉽게 말하면 판매할 수도 있게 하는 그런 사업 모델들을 구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전략했었던 그 사업 모델 중에 하나였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생태계 구축이 우선이고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차의 그 배터리의 보급량을 어마무시하게 늘려야지만 이것들을 가지고서 거래 상대방인 이 전력 그리드와의 거래를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테슬라 만약에 혼자 했다라고 하면 과연 니들이 뭔데 이걸 혼자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를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얘기를 들고 나왔다라는 건 어떤 생태계가 하나 또 따로 형성이 된다는 그렇죠. 예, 그런 생태계에 대한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걸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을 낮춰서 보급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의 기대감도 더 높이는 저는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까지 이제는 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하는 건 사실 이제 시간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자기네들이 특성화된 지역이라든가 판매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좀 발현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에 대한 반론을 또 좀 드리면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좀 숫자로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바로 비트코인 실현의 이유 아닐까. 물론 악재들을 볼 때는 저는 스틸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업체의 시각으로만 테슬라를 보신다면 고평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제 추가적인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의 가치까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가치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들이 반영되는 구간들에 왔을 때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위에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모빌리티를 위해서 필요한 건 사실 자율주행일 거고 자율주행하려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 수준의 AI를 가장 잘하는 업체 완성차 업체임에는 분명한 거죠. 사실 이제 테슬라를 평가를 할 때 기술이 우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좀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가지고 돈을 잘 버는 업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높은 고도화된 기술들은 뭐 대학 연구소에서도 더 많이 개발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서 아마 더 디벨롭 많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이냐, 실제 차량의 판매가 돼서 수익 구조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의 이제 질문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만큼 잘하고 있는 업체는 좀 드물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 특정 다른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 대비해서 뛰어나다라는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그런 것들을 장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잘 전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업체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폭스바겐이나 혹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믿을 만한 파트너십이 사실은 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자국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과 그래서 처음에 손을 잡았었고 폭스바겐도 기존에 자기네들이 1000만 대의 기존의 차량들에 대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기에 뭐 100만 대, 200만 대 팔겠다라고 했을 땐
내가 만약에 이 배터리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LG화학 같은 업체들하고 그렇죠. 뭐 배터리 업체들하고 조인트 벤처 맺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를 했었고 내가 이런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공급을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원재료 소싱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광산까지 이제 사는 행위까지 이제 폭스바겐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업체나 중국 그렇죠. 업체나 일본 업체는 옆에 든든한 우군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터리 3사가 그렇죠. 옆에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좋다. 그렇죠. 전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을 만한 포지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배터리는 커머더티화 될 거라는 겁니다. 기능은 높아져서 상향 평준화 될 거고요. 네. 가격은 낮아져서 하향 평준화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 구간에 결국엔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키우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재화했다는 사실보다는 내재화한 이유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내재화했다라고 하면 안 좋은 뉴스였겠지만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래 팔기로 했었던 전기차보다 더 많이 팔겠다라는 전략 변화 때문에 내재화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논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재의 배경을 살펴보면 절대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다. 오늘 장문수 연구원님 모시고 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 또 앞으로 이 모빌리티 쪽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와 책을 동시에 즐기는 슬기로운 방법. 단 15분 안에 알아두면 유익한 시사 이슈를 소개하고 책의 깊이까지 더해드립니다. 책장 너머 세상과 만나는 시간,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매주 화요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세요. 5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채널 구독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